네, 1부는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정말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좀 깔려 있는데요. 어떤 이슈 분석해 볼지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남필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일부 주제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변 없던 금통위 인하는 언제? 물가와 4분기 전망은? 네, 오늘 10시죠.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은 이미 그 앞에서 우세를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수순을 밟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체크해보면서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일단 이번에 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이번 한국은행의 금통위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많은 그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상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은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은 거의 선진 시장에 따라가는 후행적인 모습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 한은이 단 한 번도 정책 금리를 선행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나? 그리고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그 부채 수준도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마침 또 운이 안 좋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세 때문에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 자극도 받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은 부분이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그 릴레이팅 돼가 있는데 그 PF 문제도 있거든요. 네. 금융권은. 그러니까 사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왔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네. 한은이 스스로 이제 룸을 많이 줄였죠. 자기 스스로 이제 경제적 금리 결정의 룸을 많이 줄여놔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따라간다. 예, 미국 올리면 올리고 미국 유지하면 유지하고 근데 낮추는 거는 어렵다. 네. 예, 이미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똑같은데 어떻게 한국물을 사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미국물을 사죠. 그런데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예, 한국은 금리를 낮출 그 정책적 수단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 당분간은 우리나라 하는 그 정책 당국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특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부동산 이슈가 같이 좀 껴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 부채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결정에. 내년 총선이 있죠. 네. 예, 물론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각자가 좀 특수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한은은 독립성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이슈가 돼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은 총재가 자신의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선 전까지 예, 금리 못 건드린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이거 잘못 건드리면 예, 지금 현 정부는 부동산과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 표심이. 네. 그래서 부동산 PF 터진다든지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유발하는 그 어떤 금리 조금만 올려도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부채 베이스로 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일반 그 가게에서 빚 땡겨서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조금만 건드려도 이거는 거의 시한폭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가 사실은 국제 정세가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봐 줬으면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덮고 갈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참 묘한 게 또 국제 정세가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네. 이제는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조금 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몇 가지가 이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발언들을 보니까 일단 6명 가운데 5명이 긴축 강도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던데 그럼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여지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발언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멘트 가지고 어쨌든 정책 효과라도 좀 내야 되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미 작년부터 올렸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시각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KDI가 지금 8월달 제일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걸로 보면 하반기 좋아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 내년 성장률도 올해하고 뭐 거의 같은 수준 아니겠나라고 이미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그게 이제 1.5%인데 KDI가 다른 그 전망 보고서에 비해서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뭐 1.4, 1.3, 뭐 1.1%대 초반까지 또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저께 이제 10년물이 4.9%를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30년물이 5%를 돌파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튼튼하냐. 예. 그 이제 소비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펀더멘탈 그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펀더멘탈 살리려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살리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재생을 두겠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리더십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이게 금리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예, 국채라는 건 안전자산이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또 그런 양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국채 금리가 뭐 5% 수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네. 이렇다면은 결코 그 한국 시장에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언 중에 보니까 물가의 하락 속도가 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겠다. 뭐 8월 예측보다도 늦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원인은 결국 유가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에 물가가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죽었거든요. 네. 소비가 죽으면 물가 내려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없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걸죠. 뭐 밀가격이 올랐으니까 빵 가격 올리겠다. 뭐 유가가 올랐으니까 아이스크림 가격 올리겠다. 이제 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격 올리죠. 가격은 올리고 소비는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소득은 그러니까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에 지금 부닥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또 국내 증시를 볼 때 위험 요인들도 몇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에 좀 더 리스크를 줄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KDI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외 경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네. 하나는 이제 그 중국 경기가 언제쯤 살아나줄지 만약에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네. 한국 경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그 한 개의 날개로만 계속 날 수 있겠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뭐 한국이 올리고 안 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올렸을 때 미치는 그 우리 경제 영향 그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한미 금리 역전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도 아마 따로 올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가가 좀 내려줄지 지금 현재 유지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우리가 좀 많이 받는 구조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우리는 그 석유를 들여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에 뭐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우리 소비 단에서 가게가 소비하는 휘발유도 있지만 기업 단에서 그 소비하는 유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유가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위험 요인으로 있고 지금 물가 추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올해 1월 달에 5.2% 상당히 높았다가 7월 달에 2.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 9월에 3%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금리 예상은 대략 한 3%대 후반 정도로 가지 않겠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4%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찍힌다 그러면은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위험 요인들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또 마침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어요. 4.9%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경제는 약간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KDI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소비는 조금 위축된다. 그리고 그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설비 투자하고 이제 수출인데 중국의 이제 회복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네. 내년도에 설비 투자나 수출은 뭐 유지되는 정도 수준. 예.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가 올해 한 1.2%에서 내년도도 한 1.1%, 그리고 수출도 올해 한 1.4%에서 내년도 한 1.4% 정도 증가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기가 뭐 다시 한번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뭐 좋아진다든지 어떤 다른 계기, 예를 들면 뭐 재정 지출을 갖다가 과감하게 늘린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아마 시장이 굉장히 반응할 겁니다. 네. 환영할 건데 우리나라 지금 민간 소비 비축 부분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올해 3%에서 내년에 2.5%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물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하긴 하는데 네. 그 속도 문제입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예, 지금 3.4에서 3.5, 3.6 이렇게 조금 속도 확 4% 뛰면은 그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궁금한데 사실 뭐 일각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부분이 유가를 자극할 것이다. 혹은 생각보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시각이 좀 엇갈리던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유가 지금 90불대인데 사실 100불대 접근하면 이제 관리 들어갈 거다. 그 부분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90불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90불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떨어져 줘야 되는데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유가는 기본적으로 좀 전제로 한 우리가 그 뭐 전략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물가와 경제에 대한 전망들 오늘 금리 결정이 또 있어가지고 함께 연결시켜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시장으로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분기 이제 지나가고 있고 4분기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분기의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2,400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파생 포지션을 보면 그 2,300까지에 대한 리스크를 뭐 외인이나 기관 좀 관리하는 것 같고 4분기는 전반적으로 한 2,400을 중심으로 한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다. 네. 상단의 2,500의 저항도 상당히 세 보이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내년 1분기부터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올해 뭐 상승분 뭐 상당 부분 이미 반납해 버렸거든요. 올해 상승했던 그 이 주가 상승분이 이제 경기 기대감이었는데 네. 다 거의 다 반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어쨌든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부분은 이제 4분기 지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세라든지 또 뭐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그 기관들이 이제 클로징 해야 되는 부분 네. 그런 것들 조금 지나고 나서 일단 1월 효과는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1월 효과는 날 거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좀 돌아설 텐데 기술적으로 저는 한 2,700을 목표로 한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겠나. 그 이상의 상승까지 보기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을 네. 일단 크게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말 랠리는 좀 어렵지만 1월 효과가 난다고 하셨는데 1월 효과는 어떤 것들 때문에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펀드들이 이제 클로징하면서 수익률 관리하는 부분, 이제 종가로 올려놓고 찍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네. 이제 한번 청산된 다음에 다시 이제 스타트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과세, 10억 이상 개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유 금액이 10억 이상 될 거예요. 단일 종목. 이제 세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그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을 경우에 그 배당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 원 주인한테 이제 빌려서 공매를 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산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그 3분기 좀 좋았다가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2분기까지 좋았다가 3분기 넘어오면서 안 좋았던 부분이 그 편입되는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주가 지수에. 그래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나 또 우리나라 그 12월 달에 이제 정기 변경, 지수 정기 변경할 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기 변경이 가까우면서 편입이 결정되거나 하게 되면 거꾸로 가는 거죠. 예, 편입을 예상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많이 눌렸던 종목들, 오히려 이제 그 우리 소비주 쪽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또 치기도 하고 해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편출되거나 이제 편입 실패하지만 반대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뒷부분은 빼고 우리나라 그 전체적으로 시총에 영향이 큰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정도에 좀 해소가 되고 나면 1분기에 또 좋아지는 효과까지 더해져서 네. 내년 1분기에는 어쨌든 주가 흐름이 좋을 텐데 어디까지 좋을 것이냐를 명확하게 뭐 보긴 힘들겠지만 상승 탄력은 분명히 나올 걸로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4분기 이제 들어서면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라든지 섹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우선 그 반도체의 이제 그 메모리 부분 쪽에 이제 살아나는 부분이 가셔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빠뜨렸습니다만 뭐 2차 전지 쪽도 이제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종목별로 좀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죠. 이제 AI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메모리 쪽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도 좋아질 거고 같이 이제 SK 하이닉스도 좋아질 텐데 4분기에 지금 이 고점 뚫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반영된 것 같고 네. 크게 여기서 치고 나가는 흐름보다는 조금씩 누르면서 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담아가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라. 네. 삼성전자 이제 주가도 보면은 고점 돌파의 모습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4분기에 조금씩 이제 모아가시면은 1분기에 그 돌파하는 흐름 나올 거다.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외에 뭐 반도체 쪽은 뭐 개인분들도 이미 많은 종목들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뭐 KC텍, 텔레칩스 이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KC텍 먼저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횡보하면서 모아가는 흐름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도 기관과 외인이 좋아지는 이런 그 반도체 종목들은 아마 대부분 1분기에 상방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쪽으로 기본 전략을 뭐 많이 빠져 있다든지 이미 그 슈팅이 나온 다음에 크게 누르는 종목들 말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이제 팹리스 쪽이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주에 퀄리티스 반도체라고 이제 그 반도체 그 설계 자산 쪽 종목이 하나 등록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관 수급 그 경쟁률에서 그게 800대 1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는 결국 이제 팹리스 쪽에 있다. 우리도 이제 그 파운더리나 어떤 제조 과정 쪽에서의 경쟁력 뭐 이미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슈만 가지고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 쪽에 설계라든지 디자인하는 부분들,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에서 좋은 종목들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요. 네. 예, 또 방산 쪽에 방산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제 주가는 많이 눌렸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에 이미 그 좋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수주가 또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급도 안 좋았죠. 그리고 이 어쨌든 주가 많이 내려왔다. 방산 쪽도 이제 한번 쳐다볼 때다. 네. 특히
볼만한 종목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하고 넥스원 두 개 갖고 왔는데 네. 넥스원 쪽 보시라. 요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는 그죠? 여기 이제 241선 있는 부분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방산은 항상 기관 쪽에 관심이 많고 기관 수급이 꼭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이 이제 기관 수급이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왔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부분, 이제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조금 기대되는 종목이라서 제가 LIG 넥슨을 갖고 왔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주가가 이제 흐름을 모아가는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방산에서 보면은 예. 요즘은 또 약간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테마성이기는 하지만 그런 테마적인 종목보다는 이렇게 제시해 주신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네. 뭐 그 좀 저랑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종목을 좀 달리 좀 베타값이 높은 그 종목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큰 흐름을 짚어드리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개인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과제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미래형 그 헬스케어 산업, 첨단 헬스케어 의료 산업을 이제 그쪽이 그나마 그래도 투자 비중을 좀 줄이지 않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 그 투자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국내 정책에서 조금 영향이 기대되는 가장 좋은 영향 기대되는 그 건강관리 부분 쪽 여기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이제 HK 이노엔지 같은 종목. 네. 죄송합니다. HK 이노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미 바닥 찍고 이제 쭉 좋은 흐름이 왔는데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확 빠졌죠. 네. 타격이 맞아요. 큰 종목들도 있고. 근데 HK 이노엔은 비교적 수익이 잘 찍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승 추세 흐름은 유지된다라고 보고 그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저점을 잘 잡아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쪽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종목별 그 차별화가 워낙 심합니다. 그렇죠. 회사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 네. 관련해서 또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 보령은 이제 그 상품 다변화를 그 잘 한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래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쉽게 안 빠지고 상승 추세선을 잘 유지해 나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미용 지금 화장품이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뭐 국내외 특히 이제 수출 관련해서 특히 ODM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좋고 이 흐름이 저는 이제 계속 당분간 좀 이어질 거다. 네. 그래서 뭐 코스맥스 같은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ODM 쪽입니다. 네. ODM 쪽. 그 최근에 이제 뭐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수급하고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흔들릴 그 같지가 않고요. 한코마도 그렇고 화장품 뭐 이제 중국이 들어오는 부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약합니다만은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 K 브랜드 쪽에 대한 그 실제 수요, 그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 화장품은 여전히 좋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상단에 앞에 두고 사실은 뒤에서 그 ODM이죠. 그 원료를 주는 이 부분의 수익이 좋습니다. 네. 이미 그 좋은 그 마진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한국콜마, 코즈맥스, CNC 인터내셔널 네. 그리고 하나가 코즈메카 코리아. 코즈메카 코리아는 상단 뚫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시 올라가죠. 이제 여기 그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 다들 이제 이런 상단 부분 네. 내년에 이제 돌파하는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보고
이렇게 네 종목까지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4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일단 4분기는 조금 2,400선을 지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1분기에 좀 이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이슈로는 반도체나 방산, 헬스케어, 미용 섹터까지 종목별로 같이 전략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